오늘은 규원가라고 하는 작품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이 규원가라고 하는 작품이 이제 조선시대에 배우는 거의 유일한 내방가사 계열. 이 내방가사라고 하는 것 또는 뭐 규방가사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일단 사대부 여인이 썼다라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허난설원이라고 하는 이 작가에 대해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난설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고 그리고 지문을 들어가 보도록 하죠. 여러분, 허난설원 원래 본명이 허추이인데요. 이 집에 아버지가 허엽이라는 인물이고요. 허엽이라고 하는 인물이 동인의 영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인의 우두머리 정도일 것 같으면은 굉장히 뭐하다는 이야기야? 기본적으로 뼈대 있는 아주 저명한 가문이라는 얘기고요. 이제 허엽의 아들 허성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허성이라고 하는 인물도 유명하고 허봉도 유명하고 그 다음에 허추이 난설원의 본명이 허추이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유명한 사람은 홍길동전 지은 허균이 되겠지요. 원래 허성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부인이 낳은 아들인데 일찍 죽고 두 번째 부인으로 들어온 허봉, 허추이, 허균의 어머니가 이 삼남매 두 번째 부인이라고 해가지고 서자 아닙니다. 첫 번째 부인이 죽고 들어왔기 때문에 정실 부인이 되겠고 그래서 이 세 명을 낳게 되는데 셋 다 아주 문제가 출중하고 뛰어난 그런 인물들이었지요. 물론 허성도 뛰어난 인물입니다. 이렇게 뼈대 있는 양반 가문에서 태어난 허추이는 어렸을 때부터 다른 누구보다도 문제, 글재주가 뛰어났고요. 그래서 어떤 책은 6살이라고 나오고 어떤 책은 8살이라고 나오는데 6살에 원래 광안전 배공루 상량문이라고 하는 글을 써가지고 어른들의 엄청난 감탄을 받았다라고 알려질 정도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세 인물 허봉, 허초이, 허균 중에서도 허초이의 문제가 남달리 뛰어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아니죠. 다행히 허엽 집안 자체가 여성에게도 좀 관대한 집안. 그러니까 초이라는 어렸을 적부터 이름을 줬다는 것 자체가 관대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성은 특히 자신의 여동생의 재주를 안타까워하고 특히 허봉이라고 하는 인물은 자신의 지인인 이달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부탁해가지고 초이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가지고 여러 측면에서 굉장히까지는 아니고 조금 자유롭고 그 다음에 학문에 관대한 그런 집안이었다고 사실 이게 조선 중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성에게는 가혹한 시기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위기에서 초이가 자라난단 말이야. 문제는 얘가 15살에 누구하고 결혼하게 되는 거야? 16살에 김성립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물론 김성립도 대대로 뼈대 있는 가문이긴 했지만 김성립이라고 하는 인물 자체가 좀 능력이 부족했고요. 또 나아가 이 집안이 남인 계열인데 이 남인 쪽이 다른 사람들보다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이 좀 강합니다. 이런 대로 시집을 간 허추이는 사실 자신의 지풍이 얘기하고 너무 달라가지고 초반에 엄청 힘들었겠지요. 거기다가 이 며느리가 지식인이고 시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못한 아주 시어머니의 혹독한 그러한 시집살이에 시달렸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김성립이라고 하는 인물 자체도 자신의 아내의 능력을 버거워하면서 그러니까 무능하고 좀 통이 좁은 그런 인물로서 오히려 밖으로만 나돌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다가 그래서 혹독한 시집살이에다가 남편의 무관심에다가 문제는 나중에 집안이 몰락합니다. 허엽과 그 다음에 허봉이라고 하는 인물 다 객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 허균도 나중에 사형당하는 거 알죠? 이런 여러 가지 물론 허균은 더 나중에 허초이 나중에 허초이가 먼저 죽고 허균은 나중에 죽게 되지만 여하튼 이런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토록
그 절친했던 오빠도 죽고 여기에다가 연달아 전염병이 돌면서 둘 있던 남매가 죽게 됩니다. 자식이 죽게 됩니다. 심지어 뱃속에 있던 아이까지 유산하게 되는 거야. 바로 이렇게 다시 시어머니의 시집살이, 남편의 무관심, 집안의 몰락, 자식의 죽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겹치면서 결국 허난설원은 건강이 악화되게 되고요. 이렇게 악화된 상황에서 살 의지가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죽게 돼. 이때 이걸 그래서 자살이라고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어서 결국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자기가 죽을 걸 미리 알고 유서처럼 시까지 썼거든요. 그래서 죽게 되는데 문제는 죽기 전에 조선에 태어난 것, 그 다음에 남자로 태어나지 못하고 여성으로 태어난 것, 그리고 김성립과 결혼한 것, 이 세 가지를 한탄한다고 하면서 죽게 된단 말이야. 능력 있고 뛰어난 재능 있는 여인에게는 너무나 가혹했던 그런 환경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여하튼 그래서 27살의 나이로 안타깝게 허난설원은 죽게 돼. 문제는 이렇게 27세 때 죽으면서 자신의 남아있는 작품을 모두 불에 태워달라고 하는 유언까지 남기거든요. 그런데 결국 나중에 허균, 누이를 굉장히 사랑했던 동생인 허균이라고 하는 인물이 젊어서 집에서 지었던 거라든지 또는 틈틈이 누이를 만났을 때 받아두었던 그런 작품들을 가지고 중국에서 출간하게 되고 그 중국에서 엄청난 극찬을 받고요. 이게 일본으로까지 흘러들어가 가지고 일본에서도 굉장히 많이 칭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바로 조선의 천재여류 시인으로 불리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조선 후기의 사대부들조차도 결국은 누구를 인정하게 되는 거야? 허난설원이 바로 규방의, 조선 중기 규방의 유일한 시인이자 천재였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쌤, 황진이도 있고 신사임당도 있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물론 여류 시인하면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게 황진이인데요. 황진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자유분방했던 기생이라고 하는 신분이었고요. 그 다음 신사임당이라고 하는 인물은 신사임당 자체의 능력보다는 바로 자식인 이이, 그러니까 이율국을 키워낸 어머니로서의 부덕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 물론 자신의 능력도 뛰어나긴 했겠지만 자신의 능력으로 알려진 게 아니라 자식 때문에 알려진 그런 인물이라고 한다면 바로 너무나 제약이 많았던 조선 중기에 사대부가 여인으로서 누구였다는 얘기야? 허난설원이었다는 얘기지. 허난설원은 오롯이 누구? 그녀가 창작한 시의 탁월함으로 문명을 떨쳤던 인물이고 인정받았던 인물이라고 하는 데서 의의가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선생님이 허난설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허난설원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렇게 조선 중기에 태어나가지고 27세에 안타깝게 목숨을 끊게 되면서 결국은 많은 작품들이 남아있지는 않은데요. 규원가라고 하는 작품이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규원가가 거의 모든 1학년, 2학년, 3학년 내신 중에 한두 번 이상은 나올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역시 배워둬야 되는 작품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규원가 얘기해 볼까요? 규원가 미리 주제부터 잡자면 규원, 이 규자가 아녀자 규자고 원이 원망할 원자입니다. 그럼 아녀자의 뭐의 노래? 원망의 노래,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좀 더 이걸 구체화시키게 되면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의 독수공방에 대한 외로움, 독수공방의 외로움과 그리고 여기에서는 정말 특이한 거 원망이라고 하는 감정도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 원망, 체념 뭐 이런 감정들이 드러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시상의 전개로 넘어가게 되면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감정의 추위,
그러니까 감정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뭐 한다는 얘기야? 변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감정의 추이에 따른 전개가 되는데요. 먼저 감정의 추이를 다시 한번 보편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별하고 나서 슬퍼. 그리고 여기에다가 외로워. 여기에다가 그리워. 그 다음에 그립다 보니까 기다리게 돼. 그리고 기다려도 하나? 원망하게 돼. 그리고 그래도 하나? 절망적이야.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어쩔 수 있다 없다? 없다. 체념. 선생님이 왜 다 동그라미 쳤을까? 이 작품은 슬픔, 외로움, 그리움, 기다림, 원망, 절망, 체념 거의 다 나타납니다. 물론 이쪽 기다림 쪽에서는 약간 이제 느낌상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기다림마저 포기하는 지경으로서 녹기금 아니 청등을 돌려놓고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긴 합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뭐 해왔다는 얘기야? 기다려왔고 겉으로는 기다림마저 포기했지만 진짜로 기다림을 포기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감정 7가지가 다 나타난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작품의 전개는 뭘 봐야 된다? 바로 부분에 어떤 감정이 드러났느냐. 이 감정을 모두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이별의 정안 중에서 어떤 감정을 두드러지게 드러내었는가를 판단해 가면서 읽는 게 관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미리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들어가자면 남편과의 관계를 통해 본 화자의 심리에 대해서 이해하고 가자. 먼저 시적 화자와 남편은요. 월화의 연분으로 만납니다. 월화의 연분이라고 하니까 달 아래의 아름다운 인연, 이게 직역이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 달 아래에서 진하게 연애를 했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중매야. 원래 중매쟁이를 그래서 고전에서 뭐라고 하냐면 월화 노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월화 노인이 다리를 놓아주어 가지고 결혼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월화의 연분이 되겠고 이들은 중매로 결혼을 합니다. 문제는 결혼할 당시의 시적 화자는 아주 아름다운 용모, 천연여질, 설빈환, 하늘이 내려준 아름다운 용모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설빈화안도 아름다운 용모를 이야기합니다. 원래 눈 같은 머리칼에 그 다음에 꽃 같은 얼굴이라고 보통 해석을 하는데 그냥 아름다운 얼굴. 아름다운 얼굴로 결혼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때 결혼할 때 화자는 또는 화자나 또는 화자의 부모나 군자호구 공우배필은 못 받아도 공우배필이라고 하는 건 높은 벼슬아치의 아내야. 높은 벼슬아치의 아내가 되길 원하진 않았어도 군자호구 원하더니 이 표현이 나오거든요. 즉 욕심내지 않았다는 얘기야. 말이 통하고 그 다음 시를 나눌 수 있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군자호구라는 말은 원래 주역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남편, 군자 같은 그러니까 군자의 좋은 배필이 되기를 원하였다는 이야기야. 큰 욕심 부리지 않고. 그런데 하필이면 만난 남자가 정말 재수도 없지. 장안, 유엽, 경박자. 장안에 놀기 좋아하는 경박한 남자. 아까 얘기했죠. 무능력하고 나아가 또 통이 좀 좁고 그리고 조금 잘난 아내를 버거워해가지고 밖으로만 나돌면서 새 여자나 쫓아다니는 그런 인간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거기다가 뭐까지 바로 시어머니의 시집살이까지 호되다고 이야기했었지요. 그래서 결국 화자는 이렇게 결혼한 초기의 상황을 살얼음 디디는 듯이라고 해가지고 열이박빙, 사자성어에 열이박빙이 있는데요. 매우 고되고 조심스러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 사이에 시간이 흘러가지고 화자는 늙어. 선생님 27살에 죽었다며요. 아니 15살에 결혼하고 그 15살에 애 좀 낳고 그리고 한 27살 정도 가면 이제
어느 정도 예전에는 여자의 평균 연령이 한 45세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가 나이 들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문제는 이렇게 늙어가지고 면목가증, 내 보기에 가증스러운 얼굴이 되었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대조적으로 남편은요 지금 백마금편, 흰 말과 금채찍에 화려한 차림, 진짜 흰말과 금채찍을 가졌다 이게 아니라 그냥 상투적인 표현으로서 화려한 차림으로 3355 야유원에, 야유원이 기생집입니다. 야유원에 세 사람이 나단 말가, 즉 기생집 전전하면서 새로운 여자에게 뭐하고 있다는 이야기야? 전전하고 있다, 여자 찾아다니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남편에 대한 원망이 나타납니다. 화려한 차림으로 남편은 기생집을 전전하면서 새로운 여자들에게 빠져 지낸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거야. 화자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늙어버린 것이 삼생의 원업, 우리가 그냥 흔히 하는 말로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서 이거야. 전생의 업으로 뭐 이런 정도가 되겠고요. 조물주가 되겠죠. 조물주가 다시 마늘 따자 시기할 시자야. 그래서 시기, 조물주의 시기니까 뭐야? 팔자. 그리고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할 것인가? 수원수구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은 내 팔자다, 내 운명이다라고 하는 운명론적 세계관을 드러내고 있고, 이것 때문에 마지막 화자의 태도가 뭐가 될 것이다? 체념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걸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요, 자연물을 통한, 우리가 보통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자연물을 통한 감정의 표출이 뛰어난데요. 특히 중간에 가게 되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취의 눈이라든지 굳은 비라든지 달이라든지 실솔이 뭡니까? 귀뚜라미죠. 이런 것들이 화자의 감정을 심화시킨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 새소리나 초로라고 하는 것, 초로가 플립에 맺힌 이슬인데 일단 이건 가장 확실하고요. 이건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감정이입도 나타나고요. 그 다음 녹기금을 빗기하나 검은고를 연주하는데 여기에 감정이 투영되어 가지고 검은고 소리가 매우 슬프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나아가 원망의 대상으로서 잠조차 깨우는, 즉 꿈속에서라도 님을 보고 싶은데 잠조차 깨우는 지는 입, 우는 짐승에 대한 우는, 그러니까 입과 벌레가 되겠죠. 이런 벌레 소리에 대한 원망도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이따 본문에서 다 확인할 겁니다. 그 다음 허난설원의 작품 봄비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이 봄비는 바로 뜬시름 겨워 밖을 바라보는데 담 위에 살구꽃지네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살구꽃, 꽃이 진다. 이 꽃이 청춘이라고 한다면 꽃이 지는 건 젊음, 청춘이 지고 있다. 그래서 자신의 젊음이 허무하게 지나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슬픔을 드러낸 시가 되겠고요. 그 다음 빈여음이라고 하는 작품은 허난설원이 작가로 나와 있긴 하지만 가난한 여자, 그러니까 바느질, 삭바느질 해가지고 살아가는 가난한 여인의 슬픔을 드러낸 시인데 이건 내가 봤을 때는 허난설원이 다른 제3자, 그러니까 가난한 삭바느질 해가지고 살아가는 가난한 여인에 관한 그런 시를 썼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작자 미상의 상사별곡도 님과 이별한 상태에서 님을 그리워하는 내용으로서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것도 이별의 정안의 대표적인 작품으로서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 시집살이요라고 하는 작품은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될 규언가가 사대부가 여인의 그러한 삶의 한탄이라고 한다면 시집살이요는 일반 민요이기 때문에 일반 민중의 삶의 한탄이라고 하는, 똑같이 시집살이가 나타나는데 민중의 삶의 한탄이라고 하는 데서 비교 대조해가지고 알아야 될 그런 작품입니다. 다시 여기는 제3자 삭바느질하는 여자의 어떤 삶의 애환을 드러낸 그런 작품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 사실 요즘 가장 잘 나오는 것 중에 허난설원의 곡자가 있습니다. 이 곡자가 바로 자식을 잃은 슬픔,
아까 전염병으로 자식이 둘 다 연달아 어려서 죽게 된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자식을 잃은 슬픔을 드러내는 작품으로서 곡자라고 하는 작품까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는 이제 본문 들어가 볼 건데요. 우리 본문 들어가기 전에 그림 하나 보도록 합시다. 이 그림이, 이 글씨가 난설원이 썼고 이 그림이 역시 난설원이 그렸다고 알려진 그림인데요. 글씨도 굉장히 달필이죠. 그 다음에 그림도 비교적 조선시대 그림으로 생각했을 때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그린 그림입니다. 이렇게 그림 쪽에도 글씨 쪽에도 아주 재주가 뛰어났고 거기에다가 시까지 정말 잘 지었던 그런 인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본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자. 엊그제 저었더니 하마 밑줄 한번 쳐보자. 하마라고 하는 말이 이미 벌써 이런 얘기야. 부사 많이 나오는 부사입니다. 이미 벌써 어이다 늙으니. 아까 이야기했죠. 27에 죽었기 때문에 늙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솔직히 뭐 이런 것들은 상투적으로 그냥 나이 들었다 이런 정도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고요. 소년행락, 소년 시절의 행복과 즐거움 생각하니 일러도 속절없다. 일러도 부질, 다시 이야기해도 부질이었구나. 즉 아까 얘기했잖아. 결혼하기 전에 허엽 애 집안에서 그것도 봐봐. 고명딸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주 귀한 딸이란 말이야. 외동딸이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문학을 하면서 살던 예술을 하면서 살던 그런 여자였는데 이 시절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턱 막히겠지요. 늙어야 서른 말씀하자니 늙어서야 서러운 말씀하자니 목이 메이는구나. 이 심정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 뒤에 부생 모육 일단 여기서부터는 과거라고 볼 수 있어.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이거 상투적 표현입니다. 신고 매울 신자 쓸고자야. 그럼 매울 신자 쓸고자니까 매우 뭐했다? 고생했다. 매우 고생하여 이내 몸 길러낼지. 공우배필은 못 봐라도 공우배필이 높은 벼슬아치의 아내라고 이야기했지요. 높은 벼슬아치의 아내가 되길 바라진 않았어도 군자호구 원하더니 군자의 좋은 아내감이 되기를 원하였더니 이때 원래 주역에는 여기가 뭐라고 나오냐면 군자호구는 요조 승려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군자호구하고 같은 말이 요조 승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두고요. 여하튼 군자의 좋은 아내감이 되기를 원하였더니 이건 부모의 소망이자 화자의 소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삼생의 원업이요. 이때 삼생의 원업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생, 전생, 후생의 원업, 원망스러운 업 이거겠지만 사실은 후생까지는 안 가고요. 우리가 아주 상투적으로 하는 이야기 중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서 월하의 연분으로. 여기서 월하의 연분이 뭘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까? 달 아래의 아름다운 인연이지만 이게 바로 뭐다? 중매가 됩니다. 중매로 장안 유엽 경박자를 꿈같이 만나 있어. 장안에 놀기 좋아하는 경박한 남자를 꿈같이 만나서 이게 바로 누구? 남편의 정체가 되는 거야. 이 남편은 장안에 놀기 좋아하는 경박한 남자였던 거야. 꿈같이 만나서 당시, 이 당시가 바로 뭡니까? 결혼할 당시가 되겠죠. 용심하기, 용심이 마음쓰기가 이런 얘기야. 살얼음 디디는 듯했다. 매우 조심스러웠다는 이야기이고 이걸 사자성어로 열이박빙이라고 하면서 결국은 시집살이가 매우 뭐했다? 고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야. 시집살이가 매우 고되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과거를 회상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아니다. 아직 과거 좀 더 나온다. 3528. 아까 몇 살에 결혼했다고 그랬습니까? 15살에 결혼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고전에서는 숫자를 이야기할 때
단단히 숫자 곱하기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3, 5니까 15, 28이니까 16. 그래서 15, 16세 겨우 지나 천연여질 절로이니. 천연여질, 하늘이 내려준 아름다운 용모라고 이야기했고요. 이 얼굴 이 태도로 백년기약하였더니 드디어 뭐 했다는 얘기야? 결혼을 했다는 이야기야. 그런데 연광이 후루라고. 연광, 세월입니다. 세월이 훌훌 지나가고 주물이 다시 하여. 주물주가 뭐가 많았어? 시기가 많았다. 이것도 역시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운명론적 세계관에서 나오는 표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가 되겠고요. 조물주가 시기하여 봄바람 가을물이 배울이 북진하듯. 봄바람 가을물이 배울이 북진하듯. 여러분 일단 백년기약하였더니 여기까지를 일단 과거로 보고요. 그 다음에 연광이 흐르라고 주물이 다시하여 봄바람 가을물이 배울이 북진하듯. 우리가 이별의 정안에서는 뭐가 또 많이 나온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세월이 빠르게 흘러갔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세월이 빠르게 흘러갔다. 지금 이거란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송미인곡이나 삼미인곡은 화자가 여자로 설정되어 있지만 이 작품은 실제 화자가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여성의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봄바람 가을물이 배울이 북진하듯 했다. 이건요. 뭐냐면 여자들이 해야 될 일 중에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길쌈인 거 알죠? 이렇게 배틀에 뭐가 걸려있어? 시실이 이렇게 걸려있단 말이야. 이렇게 시실이 걸려있고 여러분들 이렇게 생긴 실패 이걸 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실패를 북이라고 하는데 이 실패인 북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뭐가 천이 짜여질 거란 말이야. 문제는 바로 여러분이 천 짜는 걸 한 번이라도 길쌈하는 걸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래서 결론 봄바람 가을물이 배울이 북진하듯 했다라고 하는 건 세월이 매우 빠르게 흘러갔다라고 하는 걸 여자들이 굉장히 빠르게 천짜는 길쌈하는 모습을 비유해가지고 뜻 이런 건 비유잖아. 비유해가지고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고된 시집살이를 했는데 세월이 빠르게 흘러갔고 그 사이에 설빈화안 어디 두고. 여러분 설빈화안이라고 하는 건 아름다운 용모야. 이 아름다운 용모는 어디로 가버리고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아름다운 용모는 어디로 가버리고 그래서 설빈화안이 아름다운 용모. 그런데 면목가증 되거거나 면목가증이라고 하는 건 내부기에 가증스러운 얼굴이 되었구나. 그래서 이 두 개가 뭐 되고 있다? 대조되고 있습니다. 혹시 시집살이 의해서 그거 기억납니까? 백꽃 같은 윤의 얼굴 호박꽃이 다 되었네. 이때 백꽃이라고 하는 것과 호박꽃 그 다음 삼당 같은 윤의 머리 비사리춤이 다 되었네. 그 다음에 백꽃 같은 윤의 손길 오리발이 다 되었네. 그거 있죠. 여기에 백꽃 같은 윤의 얼굴 호박꽃이 다 되었네와 가장 유사한 표현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바로 사대부가 여자와 일반 민중의 차이. 사대부가 여자는 이렇게 어려운 한자어를 이용해 가지고 드러내고 있고 아무래도 시집살이오는 일반 민중이 지은 아주 일상적이고 소박한 시어를 가지고 표현을 드러냈는데 결국 이 두 개가 같은 뜻이라고 하는 거 못생겨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 얼굴 내 보거니 어느 님이 날 괴울 쏘냐 사랑할 쏘냐 스스로 참괴하니 스스로 부끄러워하니 누구를 원망하리. 여러분 누구를 원망하리 이제 이런 거 알겠죠? 수, 원, 수, 구로서 이건 자책이 되고 바로 이 자책이라고 하는 것이 뭘로 이어지게 될 거다? 바로 운명론적 세계관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래서 얘가 마지막에 어떤 태도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체념의 태도를 가져오게 될 거라고 하는 게 고전시가의 패턴, 기본 패턴이라고 알아두고요. 바로 스스로 참괴하니 누구를 원망하리, 스스로 부끄러워하니 누구를 원망할 것인가. 그럼 여기서 특이한 것이 화자는 자신이 버림받은 원인을 어디에 두고 있다는 얘기야? 늙어서 뭐했다? 못생겨졌다. 즉 여기에 무엇을 원인
버림받은 원인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또 특징입니다. 우리가 송민곡 같은 데서도 결국은 내가 버림받은 게 님이 나를 과분하게 사랑해 주었는데 내가 거기에 오버해가지고 아양과 교태를 떨었고 그걸 군 뜻으로 오해받아가지고 버림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그래서 자책하듯이 여기도 내가 늙고 못생겨졌으니 누가 나를 사랑해 주겠어 버림받는 게 당연하지 뭐 이런 식 솔직히 언한서론의 생애에 비추어 봤을 때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는 조금 어울리진 않지만 여하튼 간에 조선시대 전형적인 자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가 아까 이야기했던 세 번째 운명론. 다시 한번 첫 번째가 뭐가 있었다? 삼생의 원업이요라는 말이 있었고 두 번째가 뭐가 있었다? 주물이 다시하여. 세 번째가 뭐가 있다? 누구를 원망하리. 이런 것들이 다 운명론적 세계관으로서 결론적으로 내가 결국은 내 팔자 운명 때문에 님에게 버림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넘어갑시다. 3355 야유원에 여러분 아까 야유원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지요. 보통 기생집을 이야기하고요. 이런 기생집에서 술 팔고 몸 파는 여자들을 노류장화라고 한다는 것도 기억합시다. 노류장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길거리의 버드나무와 담장 위의 꽃으로서 누구든 건들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글자만 빼가지고 배열을 다시 하면 화류. 그래서 이건 지금도 쓰는 말입니다. 화류계 여자. 그러면 술 팔고 몸 파는 여자를 화류계 여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문제는 이 야유원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어? 기생집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바로 이 기생집에 세 사람이 바로 뭘 거다? 세 여자일 거다. 그래서 사실 선생님이 야유원의 기생을 노류장화라고 한다고 그랬는데 아마도 이 세 사람이 노류장화일 겁니다. 노류장화, 기생집의 새로운 여자. 그래서 다시 한번 남편이 3355 한량들끼리 기생집으로 몰려다니면서 새 여자가 생겼단 말인가 이런 얘기야. 꽃피고 날저물째 정처 없이 나가 있어. 백마금편. 문제는 남편은 이렇게 화려한 차림. 아까 뭐하고도 대조가 됩니까? 화자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뭐가 되었다고 이야기했어? 면목가증이 되었다고 이야기했잖아. 근데 화자의 면목가증과는 대조되어 가지고 백마금편 흰말과 금초찍으로 어디 머무는고 원근을 모르거니 소식이야 더욱 알랴.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도 모르는데 소식을 어찌 알겠는가 해가지고 여러분 바로 여기야. 원래 다시 한번 고전시가 쪽에서는 이별의 정언에서 원망이 그렇게 많이 안 나타나거든요. 근데 여기는 특이하게도 뭐가 나타나 있다는 거? 원망. 우리 앞쪽으로 다시 한번 가봅니다. 결국은 여기에서 아까 쌤이 안 짚고 넘어갔지만 슬픔. 기본적으로 슬픔이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 회상을 하고 그리고 또 뭐가 나타나? 아까 얘기했던 아직 체념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일단은 체념을 준비하는 뭐가 나타나 있다? 자책, 운명, 체념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원망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3355 야유원의 세 사람이 나다 말다. 그 다음 인연을 그쳐신들 생각이야 없을 소냐.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립기나 마르려면 일단 이 부분 보자. 인연이 끊어졌다고 한들 생각이 없을 소냐. 그런데 이 생각이 뭐야? 그립기나 이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님에 대한 뭘 드러내고 있다? 그리움. 요즘 같으면 남편이 이 모양이면 뭐 꺼져 이혼해 너 가져 뭐 이러면서 헤어질 거야. 그런데 예전에는 바로 일부종사라고 하는 건 평생을 특히 사대부가 여자는 반드시 평생을 한 지아비만 섬겨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죽으나 사나 미우나 고우나 결국 남편은 한 명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그것도 남편이라고 그립기나 마르려면 그립기까지 하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그리움 드러냈고요. 12대 김도 길샤 길기도 길구나
서른날이 지리하다. 지금은 지리하다라는 말 잘 안 쓰고요. 이거 조심해야 돼. 지루하다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외롭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드러나 있다? 외로움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루가 길기도 길고 서른날이 지리하다 해가지고 시적 화자는 님과 이별한 상태에서 독수공방의 외로움을 드러내고 있고요. 그 다음 옥창에 심근 매화 몇 번이나 피어진 곳. 여러분 얘도 기억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뒤에 가게 되면 내가 견우직녀만도 못하다라고 하는 거의 근거가 바로 이거야. 여러분 옥창 먼저 이 단어부터 기억합시다. 옥창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나 또는 그 외에 뭐가 있냐면 사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단사자 들어가는 사창, 그 다음 구슬옥자 들어가는 옥창, 그 다음에 아녀자 규자 들어가는 규팡. 이런 게 나오면 화자가 뭐가 된다? 여성이 됩니다. 대부분 여성과 관계된 공간으로서 화자가 여성이 되고요. 이것과 반대해가지고 서창이라고 해가지고 책서자가 들어가는 건 주로 남자의 방을 의미합니다. 같이 기억해 두세요. 옥창의 심근매화 몇 번이나 피어진 곳. 여러분 얘는 영군 지정이 아니기 때문에 매화는 지조절개가 아닙니다. 그럼 여기에서 매화는 계절감, 봄을 의미할 거란 말이야. 근데 문제가 있어. 옥창의 심근매화 몇 번이나 피고 졌는가 이랬죠. 매화는 1년에 몇 번 펴? 한 번 핀단 말이야. 그런데 몇 번이나 피고 졌는가 라고 했다라고 하는 건 결국 화자 버림받은 지 여러 해 지났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다시 화자는 버림받은 지 뭐다? 여러 해 지났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버림받은 상태에서 뭐가 흘러갈 거야? 시간이 흘러갈 거란 말이야. 겨울밤 차고 찬죄 자취는 섞어치고 여름날 길고 길지에 구준비는 무슨 일로 이는가. 삼춘화류 봄에 꽃피고 버드나무 흐드러지는 아름다운 시절에 경물 경치가 시름없다. 볼 것이 없구나. 가을달방에 들고 실솔 귀뚜라미가 머리맡에서 침대상자이긴 한데 잠자리 맡에서 울지. 긴 한숨 지는 눈물 속절없이 햄이 바로 뭡니까? 생각, 근심 걱정을 드러내는 생각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햄만 많구나, 근심 걱정만 많구나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바로 여기까지. 다시 겨울밤 차고 찬죄부터 햄만 많다까지 선생님이 한 번에 읽었지요. 왜 한 번에 읽었느냐? 일단 계절 뭐가 나왔습니까? 겨울밤, 그 다음에 여름날, 그 다음에 가을, 그 다음에 삼춘이 봄인 거 알고 있지요? 그래서 계절의 흐름, 물론 순서가 약간 바뀌긴 했지만 계절의 흐름. 여러분 계절의 흐름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한다? 시간의 흐름이라고도 합니다. 다시 계절의 흐름에 따라 계절의 변화 내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문제는 화자의 정서가 뭐 되고 있다? 심화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화자의 정서가 어떻게 심화되고 있어? 바로 겨울밤에는 길어서 외로워 뒤지겠는데 뭐까지 내려? 자취에 눈까지 내리고 있잖아. 눈까지 내려서 사람을 심란하게 만들고, 그 다음 여름날 길고 길째. 여름은 낮이 길어서 환장하겠는데 뭐까지? 추적추적 구준비. 오랫동안 내리는 장마비 같은 걸 구준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문제는 여기에서 가을달 방에 들고 실솔 귀뚜라미의 또 서글픈 노랫소리가 나를 더 슬프게 하겠죠. 그런데 삼춘화류 봄에 꽃피고 흐드러지는 좋은 시절의 경물. 이 경물이 바로 뭡니까? 아름다운 경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화자의 정서와 대조됩니다. 다시 자취는 구준비 실솔은 주응을 통해서, 다시 동그라미는 주응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세모는 무엇을 통해서?
대조를 통해서 다시 대조를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키는데 여하튼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화자의 정서는 뭐 되고 있다? 심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그 다음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울사. 화자 차라리 콱 죽어버리고 싶어. 문제는 이렇게 콱 죽어버리고 싶은데 사람의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워? 어렵다라는 얘기야. 현실이 너무나 외롭고 힘드니까 차라리 콱 죽어버리고 싶은데 그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런데 결국 죽고 싶을 정도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이 그만큼 뭐하다? 절망적이다. 그래서 일단 슬픔 나왔고요. 원망 나왔고요. 그리움 나왔고요. 외로움 나왔고요. 절망 나왔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면 도로 옆을 죄니 도로 풀어 헤아려 보니 이리하여 어이하리. 도로 풀쳐 헤아려 보니 이렇게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청등을 돌려놓고 선생님이 이것도 몇 번 나와가지고 가르쳐준 적 있죠. 청등은 누군가를 기다리기 위해 켜놓는 불이야. 혹시 청등 말고 홍등 들어본 적 있니? 홍등은 원래 홍등가 들어봤죠. 여자들이 보통 몸을 파는 길거리에는 홍등을 걸어놓습니다. 그래서 홍등가라고 하고요. 그 다음 홍등가하고 비슷한 아까 사창이 여자가 기거하는 방이라고 그랬죠. 바로 사창가도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홍등가나 사창가나 모두 여자가 몸을 파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일반 가정집에서는 누군가를 기다릴 때 청등을 걸어놓습니다. 그런데 이 청등을 돌려놓고, 즉 청등을 돌려놓았다는 건 이제 거의 뭐도 포기했다는 얘기야? 기다림마저 포기했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됩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아까 옥창의 신금매화 몇 번이나 피고 진고 그래서 몇 년 동안 버림을 받아가지고 매일 밤 남편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늘 불을 켜놓고 기다렸을 텐데 이것도 이제 부질없는 일인 거지. 그래서 녹기금 빚기하나 이 녹기금이 검은고입니다. 검은고를 비스듬히 안아 평년화 흥곡조를 시름조차 섞었하니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검은고 연주 소리가 시름을 섞어탔기 때문에 매우 뭐했다? 슬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 뒤에 가면 나옵니다. 보도록 하자. 소상야우의 대소리 섰도는 듯 소상강 밤비가 대나무에 부딪혀 나는 구슬픈 소리 같고 화표주에 천년 만에 이별했던 학이 돌아와 주인의 무덤 앞에서 우는 듯하고 원래 이 두 개 다 중국 고사입니다. 중국 고사여가지고 다시 중국 고사인데 소상강 밤비가 대나무에 부딪혀 나는 구슬픈 소리 같고 바로 이 같고 듯이라고 하는 것이 비유인 거 알고 있죠? 화표천년에 화표주에 천년 만에 이별했던 학이 돌아와 주인의 무덤 앞에서 뭐하는 듯하다? 운이는 듯하다. 그럼 이 중국 고사를 인용해가지고 뭘 드러내고자 하는 거야? 검은고 소리가 매우 슬펐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거지. 검은고 소리가 매우 뭐했다? 슬펐다. 그래서 화자의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이 투영되어 가지고 검은고를 연주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문제는 옥수에 타는 수단 섬섬옥수가 되겠죠. 섬섬옥수에 타는 수단, 이 수단이라고 하는 것이 솜씨 정도가 됩니다. 옥수에 타는 수단, 솜씨가 옛솔에 있다. 옛솔에 있다는 건 대단히 뛰어나다는 얘기야. 다시 여기에서 이건 뭘 의미한다? 검은고 타는 솜씨가 매우 뭐하다? 뛰어나다. 이런 얘기야. 솜씨가 매우 뛰어나. 그럼 뭐합니까? 부용장 적막하니 이 부용장은 여자가 기거하는 방에 쳐놓는 커튼이야. 그런데 결국 부용장이 적막하다는 건 방이 뭐하다는 얘기야? 적막하다는 이야기지. 누구 귀에 들릴 거냐? 결국 독수공방하고 있기 때문에 독수공방의 외로움으로 아무리 검은고를 잘 타도 들려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예쁘면 뭐합니까? 봐줄 사람이 없는데
검은 거 잘 타면 뭐합니까? 들어줄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간장이 구곡되어 굽이굽이 끊쳤어라. 여러분, 얘도 정말 상투적인 거 알죠?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거 구곡간장이라고 하는 사자성어에서 온 말이거든요. 굽이굽이 아홉굽이로 끊어진 창자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거 원래 언제 쓰는 말이냐면 슬픔이 극대화됐을 때 쓰는 말입니다. 다시 뭐가 극대화되었을 때 쓰는 말이다? 슬픔의 극대화. 그래서 결론적으로 간장이 구곡되어 굽이굽이 끊어지는 것 같구나라고 하는 건 이미 앞에서 검은 꽃소리가 매우 슬펐다고 이야기했죠. 바로 이 검은 꽃소리가 매우 슬펐다는 것과 연결해가지고 여기에서 화자의 슬픔이 뭐 되었다? 극대화된 그런 표현입니다. 미치도록 슬펐다는 이야기야. 그 다음 넘어가가지고 이제 결사입니다. 차라리 잠이 들어 꿈에나 보려하니. 솔직히 이제 꿈 좀 지긋지긋해지려고 하죠.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조선시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조선시대는 기본적으로 일부종사 여필종부해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미우나 고우나 내 남편이라고 그랬고, 그래도 안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는 게 낫고, 안 보이면 꿈속에서라도 보고 싶은 거. 그래서 여기가 바로 뭘 드러내는 거야? 그리움, 간절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요. 간절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바람에 지는 잎과 풀 속에 우는 짐승, 떨어지는 잎, 그 다음에 풀벌레 소리, 이런 것들이 무수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우는다. 여러분, 는다가 뭡니까? 의문형 종결어미인 거 알고 있죠? 의문형 종결어미로서 언제 쓰는 거야? 대화체. 그럼 입과 우는 짐승, 너희들은 무슨 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우느냐? 너희들은 이게 주어가 되는 거야. 그래서 깨우느냐 이렇게 들어갔고요. 물론 서리법입니다. 천상에 다시 이 립과 그 다음에 짐승이 뭐에 해당이 된다? 방해물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꿈에서라도 님을 보고 싶은데 이 입과 짐승 때문에 볼 수가 없고요. 여러분, 우리 송미인곡 가게 되면 오디언된 개성이라고 하는 거 나왔던 거 기억나죠? 오디언된 개성, 이게 방정 맞은 닭새끼 소리 때문에 뭐 했다? 잠을 깨버렸다, 이런 의미였잖아. 그래서 얘도 같이 기억해 두고요. 천상의 견우직녀. 견우직녀하면 뭐의 대명사야? 이별의 대명사죠. 문제는 은하수 막혀 있어도, 은하수도 뭐에 해당이 돼? 장애물에 해당이 되지요. 문제는 견우직녀가 은하수 막혀 있어도 7월 7석 1년 1도, 7월 7석 날 1년에 한 번 건너가 만나자는 약속. 약속 기자야 이게. 약속 기자 이를 실자. 그럼 약속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거든, 이런 얘기야. 다시 이별의 대명사인 은하수로 가로막혀 있는 견우직녀조차도 7월 7석에 1년에 한 번 건너가 만나자는 약속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거든. 우리는 가시누는 무슨 약수가력간데, 얘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약수는 신선의 땅에 존재하는 인간은 건널 수 없는 강이야. 그래서 얘도 굉장히 상투적으로 장애물로 많이 나오고요. 고전 소설 쪽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여하튼 우리는 가시누는 인간은 건널 수 없는 땅이야. 무슨 약수가력간데 오거나 가거나 소식조차 끝없는고. 여러분, 아까 앞쪽에서 뭐가 나왔었습니까? 옥창의 신금매화 몇 번이나 피어진 곳. 그럼 화자는 버림받은 지 여러 해 지났다는 이야기라고 했고요. 결론, 최소한 1년에 한 번 만나는 이별의 대명사인 견우직녀만도 못한 내 더러운 인생, 뭐 이런 정도가 되는 거야. 이해갑니까? 즉 견우직녀보다 못한 내 서글픈 인생이 되는 거야. 난간에 비겨셔서 난간에 기대어 서서 님가신데 바라보니 초로는 맺혀있고 이 초로가 풀끝의 이슬입니다. 문제는 이 풀끝의 이슬을 감정이입으로 잡아주기도 하거든요. 왜 그러느냐? 진짜 풀끝에 이슬이 맺혀있다기보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초로라고 표현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선생님은 그냥 풀끝에 맺힌 이슬,
그냥 지시적으로 해석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가끔 그렇게도 해석이 나오니까 기억해. 다시 이건 융통성 발휘하세요. 이 부분을 뭐라고 감정이입으로 보는 이유 바로 눈에 뭐가 눈물이 맺힌 눈으로 뭐하고 있다?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야. 융통성 발휘하세요. 그렇게 해석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모운이 지나갈지 먹구름이 지나갈지 중림 푸른 곳에 새소리가 더욱 서럽구나. 여러분 얘는 확실합니다. 바로 새소리가 더욱 뭐하다고 그랬어? 서럽다고 이야기했죠. 새소리가 서러울 까닭이 없겠지. 내가 서러운 거겠죠. 그래서 얘는 확실하게 뭐에 해당이 된다? 감정이입. 화자의 감정이입이고요. 초로는 반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시 중님 푸른 대나무 숲이 푸른 곳에 새소리가 더욱 서럽게 우는구나. 세상에 서러운 사람이 수없다 하려니와 수없이 많다고 하지만 여기에서 하려니와가 많다가 아니라 수없다가 많다야. 수없다 하려니와 수없이 많다고 하지만 박명한 홍안이야. 이때 박명이라고 하는 게 얇을 박자 그 다음에 목숨명자 즉 명이 짧았어. 박명하다 이런 말 들어봤죠? 명이 짧았는데 뭐가 명이 짧았냐면 바로 홍안이 명이 짧았어. 이때 그럼 홍안이 뭐야? 붉은 얼굴이거든요. 붉은 얼굴 아름다운 얼굴. 그런데 붉고 아름다운 얼굴 행복한 얼굴 다시 아름답고 행복한 얼굴 정도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문제는 화자는 바로 그 아름답고 행복했던 시절이 뭐였다는 이야기야? 너무나 짧았다는 이야기이지. 박명한 홍안이야 날 같으니 또 있을 거. 그래서 이걸 우리가 조금 더 보편화시켜가지고 이야기하면 기구하고 박복한 운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자가 아무리 여자 팔자 뒤웅박 팔자라고 하지만 결국은 그렇게 어려서 행복하게 살다가 남편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아주 박복한 운명이 되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박명한 홍안이야 날 같으니 나 같은 사람이 또 있겠느냐. 너무나 자신은 비참한 거지. 나 같은 사람이 또 있겠느냐. 아마도 이님의 지위로 살똥말똥하여라. 아마도 님의 지위. 이 님이 누구야? 남편일 거란 말이야. 님의 지위가 있어야 살똥말똥 사는 것 같이 살겠구나. 즉 남편 없이 사는 이러한 삶은 인간다운 삶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편이 필요하구나.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바로 여기에서 지적 화자의 어떤 태도가 드러나냐면 유교 사회의 여성의 전형적 체념이 드러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유교 사회 여성의 전형적인 뭐가 드러난다? 체념. 왜 그래? 유교 사회 여자들은요. 일단 삼종지토. 어려서 아버지, 결혼해서는 남편, 늙어서는 아들, 그리고 여필 종부. 여자는 반드시 지아비를 따라야 하고 여기에 뭐 바로 아까 일부종사. 평생을 한 지아비만 섬겨야 되는 일부종사란 말이야. 그래서 삼종지도 여필종부 일부종사라고 하는 가부장 중심의 그런 어떤 권위와 횡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조선시대 여인의 그런 숙명인 거야. 그러니까 가부장 중심 사회에 뭐 할 수밖에 없는 거? 결국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 이게 바로 여인들의 뭐였다는 얘기야? 숙명이었고 그래서 화자도 어쩔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유교사회 여성의 전형적인 뭘 보여주고 있다? 체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 선생님이 이 작품의 키포인트가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감정의 변화를 잘 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별의 정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감정들이 거의 다 나타난다고 해서 우리 여기 한번 다시 가보자. 어디에서? 맨 앞부분에서 일단 두드러지게 뭐가 나타나? 슬픔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주된 정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시집살이가 매우 고되었다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그러면서
우리 앞에 삼생의 원업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가게 되면 조물이 다시하여 누구를 원망하리. 이 세계를 통해서 어떤 자책과 운명론적 세계관을 드러내면서 뒤에 체념적 태도가 예고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35 야유원의 세 사람이 나단 말과 그래서 기생집을 전전하며 새 여자를 찾아다니는 남편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고 있다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 이렇게 왼수 같은 남편인데 그립기나 말으려면 근데 그립기조차 짜증나는 거죠. 그래서 그리움 드러내고 있고요. 12대 길기도 길고 30날이 지리하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외로움, 특히 그 밑에 옥창의 신금매와 몇 번이나 피어진 고가 이 외로움을 심화 나아가 뒤에 계절의 변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이러한 자체는 구준비, 실솔은 주응을 통해서 경물은 대조, 아름다운 경치니까 대조를 통해서 화자의 외로움을 뭐하고 있다? 심화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청등을 돌려놓고 이 청등 자체가 기다림인데 돌려놓았다는 건 오랫동안 아무리 청등을 켜놔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제 기다림마저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의 뉘앙스의 식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슬픈 감정을 검은고에 담아탔는데 그 검은고 소리가 매우 슬펐고 특히 아무리 잘 타도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까지 겹치면서 슬픔이 뭐 된다? 극대화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꿈속에서 나와 보고 싶은 간절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는데 입과 그 다음에 풀벌레 소리가 잠을 방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바로 이별의 대명사인 견우 직녀는 은하수가 막혀 있어도 최소 1년에 한 번은 만나는데 나는 약수는 인간이 건널 수 없는 신선의 땅에 존재하는 강인데 바로 그런 약수로 가려가지고 여러 해째 님을 보고 있다 못 보고 있다 못 보고 있다라고 하는 역시 슬픔과 그리움이 되겠고 그래서 난간에 비겨셔서 님 가신데 바라보니 해가지고 초로 이거 감정이입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고요. 새소리가 더욱 서럽다는 100% 확실히 감정이입이고 그래서 방명한홍한 자신을 기구하고 박복한 운명이라고 해가지고 한탄하면서 그래도 결국은 남편이 있어야 사람 사는 것 같이 살겠구나. 이건 사람 사는 게 아니로구나. 이러면서 유교사회의 전형적인 뭐가 드러나고 있다? 체념. 하나 안 했네. 아까 이 앞쪽에 뭐 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울사 차라리 콱 죽어버리고 싶다는 절망까지 드러내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도 중요하고 부분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정서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 그 정서와 유사한 정서를 드러내는 시조나 또는 현대시도 같이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하튼 워낙 유명한 작품이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기저기서 여러 번 들어볼 작품인데 기본 이렇게 전문 원문으로 해가지고 한번 완벽하게 분석해놓고 나중에 문제집 같은 데서는 부분 드러날 거거든요. 그럼 그 부분을 전체를 통해서 이해하면 훨씬 더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